반갑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비가 오거나 흐리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20도입니다. 저녁에도 날씨가 흐리고 습도가 높겠으며 체감 기온이 높아 찝찝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의 여러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매일매일 한국경제 5회차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키포인트입니다. 압도적 주택적 정책 대응, 추석 이후 가을 분양 큰장, 철분 누락 계약 해지, 저축보험 무조건 돈 번다, 벼랑 끝 자영업자.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빚이 소득 3배여도 괜찮아. 내 돈 내 집 포기 못하는 이들. 가계대출 차주들이 진 빚이 연간 소득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부담 정도는 고령층이 가장 컸지만 부채 증가 속도는 청년층이 가장 빨랐다. 9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 연령별 가계대출 차주의 특징과 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300%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34%포인트 증가했다. 대출 차주 1인당 소득의 3배 정도 부채를 가진 셈이다. LTI는 모든 연령층에서 늘어났다. 2분기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 LTI가 350%로 가장 컸다. 같은 기간 40에서 50대인 중장년층은 266%에서 301%로 35%포인트, 30대 이하인 청년층은 223%에서 262%로 39%포인트 높아졌다. 부채 증가 속도는 청년층이 가장 빨랐다. 2분기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연령별 대출 규모는 20대 4,200만원, 30대 1억 1,600만원, 40대 1억 4천만원, 50대 1억 3,700만원, 60대 1억 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1인당 대출 규모가 가장 큰 40대는 고가주택 매입 등의 이유로 대출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40대 중전층은 고가주택 매입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50대 장년층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이거나 이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잠재취약차주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0.41%에서 올해 2분기 0.58%로 소폭 상승했지만 취약차주 연체율은 5.8%에서 8.41%로 높아졌다. 잠재 취약차주 비중도 같은 기간 17.2%에서 17.8%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청년층은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함께 대출 접근성 개선,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힘입어 주담대를 활용한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늘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청년층이 주택 구매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으로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추석 이후 가을 분양 큰장, 연말까지 12만 가구 쏟아진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시장 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이후 연말까지 전국에서 11만 7,500여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방에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분양 물량을 쏟아내며 이러한 열기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오는 10월에서 12월 석 달간 전국에서는 모두 11만 7,456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6만 165가구, 11월 2만 9,239가구,
12월 28,052가구에 더해 아직 구체적인 분양 일정이 미정인 단지 61,697가구까지 합치면 앞으로 석 달간 전국에서 최대 18만 가구가 분양에 나서는 셈입니다. 당초 9월 분양을 준비 중이던 단지들이 추석 연휴와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을 앞두고 일정을 미루면서 10월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달 초 3만 가구가량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9월 분양 실적은 실제로는 1만 가구 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해 분양시장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특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시장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84대 1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 7.87대 1로 점차 상승하더니 올 7월에서 9월 중순에는 13.22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10월 지방권역 주요 분양 예정 단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울산과 부산, 강원, 춘천, 경북 구미, 충남 아산시에서 여러 가지 분양 예정 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달라지는 분위기 속 추석 이후로는 지방 분양 시장에서도 분양 소식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연말까지 분양 예정 물량의 절반인 57,060가구가 광주와 대구, 부산, 전북, 충북 등의 지역에 분산됐습니다. 여경이 부동산 R124 수석연구원은 추석 이후로는 지방에서도 더 미룰 수 없는 것들이 나올 것 같다. 분양가 협상이 잘 안 돼서 선분양 못하고 그냥 착공했던 것들도 하나씩 후분양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방의 경우 누적된 미분양 물량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리스크는 여전해 유망단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엔 수도권의 주요 분양 예정 단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동대문구 이문동의 이문 아이파크 자이,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의왕시 오전동의 의왕 센트라인 대시양, 시흥시 정왕동의 힐스테이트 더 웨이브시티, 파주시 와동동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 당장 다음 달 서울 수도권에서는 동대문구 이문동 아이파크 자이, 의정부시 의정부동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시흥시 정왕동 힐스테이트 더 웨이브시티 등 지방 권역에서는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탕정프로지오 리버파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다운 이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 경북 구미시 도량동 구미 그랑 포레데시앙 등이 일반 분양 일정이 대기 중입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고 다양한 물량들이 나오면서 수도권 청약자들의 선택의 폭도 다양해졌다면서 지방은 수도권보다 회복 속도가 더디긴 해도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 좋은 입지의 분양 현장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국채금리 셧다운 우려 속 일제 하락, 아마존 4% 하락. 오전 6시에 발표된 글로벌 시장 지표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일 대비 1.14%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57% 하락. S&P 500 지수는 4,273.53으로 1.47% 하락했습니다. 금도 떨어졌고요.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고 유가는 더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상승한 1350선에 마무리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26일 하락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8포인트 내린 33,618
10.88에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63.91% 하락한 포인트 하락한 4,273.5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7.71포인트 밀린 13,063.61의 거래를 마쳤다. 소수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날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세와 달러 강세,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험 등에 주목했다. 미국 국채금리는 최근 4.5%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이날도 장중 한때 4.56%를 기록,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에 금리는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경고해온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최고 경영자가 7%의 금리를 언급한 점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다이먼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는 금리가 3%에서 5%로 오를 때마다 보다 5%에서 7%로 인상하는 것이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금리 7%의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연준 당국자들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점도 금리 상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앞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가 이전 전망보다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 총재도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디스가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인 셧다운이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점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미 정치권 갈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는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거버넌스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달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부진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3.0으로 전달에 108.7에서 하락했으며 시장의 예상치인 105.5도 밑돌았다. 상무부가 발표한 8월 계절 조정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8.7% 감소한 연율 67만 5천 채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의 73만 9천 채보다 줄어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한 69만 5천 채도 밑돌았다. 미국의 주택 가격은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다시 올랐다. S&P 코어 로직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올해 7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6% 올라 6개월 연속 올랐다. 20대 도시 가격 주택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0.9% 올라 6개월 연속 상승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들이 우려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전략가는 CNBC에 투자자들은 채권 금리의 상승이 연준과 주식시장, 경제, 달러 가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며 명확함이 부족한 상황이라 투자자들이 가볍게 가져가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사장은 마켓워치의 금리 인상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시장 약세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달러와의 정고점 돌파, 유가 급등에 따른 수익 압박, 시장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등에 따른 더 지속적인 충격에도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특징주나 마감 시황이나 이런 자산에 대한 관련 정보는 특징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4%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요. 애플은 2%, 마이크로소프트 1.7%, 엔비디아 0.74%, 알파벳 1.94%, 메타 0.62% 하락 마감했다. 전기차주는 리비아는 5.35% 올랐고요. 테슬라는 1.16% 하락했고
루시드는 3.51%, 니콜라는 7.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와우. 식품 도매업체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는 회사가 회계 4분기에 손실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27.43% 폭락했습니다.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26일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 대비 2.64포인트 내린 447.80에 장을 마쳤다. 이로써 범유럽 지수는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도 149.62% 밀린 19,255.87의 프랑스 파리 증시의 KAC 40 지수는 49.86% 포인트 내린 7,074.02장을 맞았다. 반면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1.73포인트 오른 7,625.72로 강보합 수준의 장을 마쳤다. 중국 증시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가 요새 강세입니다. 가전, 반도체, 리튬 배터리 섹터는 하락을 주었다. 중국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지네요. 62.96억 위안이 순유출되었다. 국제 유가는 또 상승했습니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수요 둔화 가능성을 상쇄하며 가격을 밀어올린 탓이다. 서울 서부 텍사스 원유가 전날보다 71센트군요. 71센트 오른 배럴당 90.39달러의 장을 마쳤고 브렌트유 선물은 67센트 상승한 배럴당 93.96달러를 기록했다. 금은 달러 상승에 하락했네요. 현물 가격은 0.7% 내린 온스당 1901.49달러를 가리켰고 금 선물 가격도 0.9% 밀린 1919.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다음 상패 후 찾지 않는 코인 1,108억 개, 투자 심리 식자, 거래소 실적 먹구름. 요 뉴스는 간단하게 짚어보고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서 이제 업비트라든지 바이낸스라든지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들의 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투자 심리가 식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상장 폐지로 거래 불가능한데 찾아가지 않는 코인이 쌓여 잔여량이 굉장히 많네요.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코인이 발행될 때 제가 기억하기로 백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도 코인을 발행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지코인만 해도 강아지 귀여워서 만든 코인이 그만큼 올라갔던 전력도 있고요. 싸늘해진 코인 투자 심리 대변. 자, 여기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거래소에서 이제 일정 페이백을 줄 테니 너희들이 투자를 해라, 이런 식의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행사죠, 정책이라기보단 행사. 코인판 떠나는 사람들, 거래소는 실적 우려. 코인판을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거래소 실적인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915억 원과 2,985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7,850억 원과 5,660억 원 대비 37.4%와 47.3% 급감했다. 두나무 측은 매출 감소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밑에 있는 내용들도 그냥 간단하게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저축보험 무조건 돈 번다 가입 전 이것 살펴봐야. 금리 변동형이 대세, 비과세 혜택 적용 등 고려.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비 진작을 위해 추석 상여금 지급을 확대키로 하면서 직장인들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 올리면서 3.5%로 올리면서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은행의 예금 상품 금리는 4%로 올라섰고 상호금융권에서는 연 6%에서 7%대의 예적금 특판이 쏟아진다. 주식시장은 2,500선에 머문 박스피가 장기화되면서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ETF에 돈이 몰린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쌓아 투자하는 포인트 재테크도 직장인들의 소소한 여윳돈 굴리기에 제격이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넉넉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알아보자. 일단은 요 기사의 어떤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재테크 시작은 안전하게 고금리 예금 막차 타라. 카드 포인트로 주식 사볼까? 카드 잘 쓰면 재테크 된다. 지루한 박스권, 추석 상여금 묻어둘 ETF, 고배당 담으면 수익률 23%. 저축보험, 무조건 돈 번다? 가입 전 이것 살펴봐야. 저축보험으로 목돈을 벌 수 있다? 벌 수 있다. 요거는 만기 금리 변동형 저축보험. 요게 핵심이고요. 다만 금리가 떨어질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축보험은 상품별로 연 0.5%에서 1% 최저 보증 이율을 둔다. 아무리 금리가 하락해도 해당 이율만큼은 이자를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그만큼 떨어졌던 거지, 코로나가 회복된 이후에는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3년 정도 지속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금리가 적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리고 내년 중순을 지나가는 시점부터 서서히 내리거나 아니면 뭐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4월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죠. 내년 4월인가요? 내후년인가요? 어쨌든 정책을 펼치는 것도 이제 대선에 관련돼서 많이 펼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서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런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다음번에 추석이 지나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ETF나 고금리 예금, 저축보험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 앞으로가 더 문제. 구조 조정에는 의견 엇갈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고금리 고물가 경기 둔화 등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선 자영업자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소득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소득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 1분기 92.22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 이전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현재는 92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얘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린 지난해 2분기 이후 소득이 반등하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부담 탓에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다. 소득 회복이 안 되니 고용 줄여 버티기. 이제 나 홀로 자영업을 하면서 빚을 통해 버티는 형국이다. 통계청 국가와 통계 포털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 6월 438만 7천 명으로 지난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엄청나게 많네요.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에 빠지면 인건비를 먼저 줄인다. 그래도 감당이 안 되면 폐업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이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영업자 폐업의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용원을 줄이는 이유 중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올랐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이다. 나홀로 버티는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짐은 대출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1분기 말 1,033조 7천억 원에 달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51%나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눈더미처럼 계속 증가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2019년 4분기부터 전년 대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지난 1분기까지 7.6%에서 15.9%로 나타난다. 반면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전년 대비 0.4%, 0.1% 각각 줄어들었다. 소득이 더디게 개선되는 자영업자의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자영업자 빚의 부실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5%포인트 상승해 기업 대출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율이 0.02%포인트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제2금융권에서 자영업자가 빌리는 대출 부실의 위험은 더 심각하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6.35%로 지난해 6월 말 1.78%에서 1년 만에 3.5배 급등했다. 발음이 막 꼬이는 걸 보니까 내일이 추석이라서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봅니다. 문제는 앞으로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제 여건은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이 큰 부담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현재 고금리 상황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기준 금리는 5.31%로 지난 1월과 동일하다. 이는 2013년 4월 이후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포화 상태의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두고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로도 자영업자의 수가 너무 많아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며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평균 15.3%보다 9.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의 비용적 부담이 줄지 않으면 어려움은 고착화될 수 없다며 과도한 인건비 상승과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이자 비용 등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은 이후에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임채훈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단기적으로 폐업 자영업자들의 전직, 전업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대출 회수금 유예 등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게 맞을까요? 자영업자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만큼 이제 시장 상황과 직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뜻인데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폐업 자영업자의 전직과 전업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책이 편성되는 게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뭐 다른 일을 한 번에 배워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필요 없는 뉴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도 주택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민간 주택 사업장을 지원해 민간 공급을 늘린다라고 말해봤자 뭐 딱히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아파트도 지금은 손에 꼽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마지막에 소개드릴 철근 누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이게 가장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분양되는 아파트들을 보면 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택 가격이 막 5억, 6억이 요새는 기본인데 그렇게 하자가 많다는 거는 이제 건설사 측에 징계도 없고 뭐 후조치도 미흡하고 입주자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볼까요? 그래서 이 뉴스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았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의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잠깐 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돌아온 잼버리 청구서 비상금 99억 더 들어 총 1493억 썼다. 정부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막판 뒷수습을 위해 쌈짓돈 약 99억 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네, 여기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2017년에 처음에 예산은 491억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20년에 당초 예산보다 1.7배 증액했고요. 2023년 4월, 6월, 7월에 계속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152억을 또 했고요. 거기에 개막하고 이제 요런 영수증이 나왔는데 9월 19일 날 또 추가 승인 예비비를 받아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빠진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되려나요? 사실 저는 잼버리가 뭘 하는 대회인지도 모르고 이제 일기 국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계속 추가 승인이 이루어졌어야 했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8월 달부터 폭염 문제로 계속 이 뉴스가 나왔었죠. 뭐 쉴 곳이 부족하다. 전부 다 땡볕에 누워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획을 좀 제대로 했다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뉴스입니다. 철근 누락 계약 해지 200건 넘겨 지역 미분양 단지서 속출.
20일까지 계약 해지가 215건이랍니다. 전북 익산, 경남 양산서만 133건.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단지 20곳에서 지난 20일까지 215건의 계약 해지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미분양 단지인 전북 익산 평화지구와 경남 양산 사송 A2 지구에서만 전체 계약 해지 신청 건수의 절반을 넘는 133건의 해지 신청이 이루어졌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공개한 LH 철군 누락 아파트 보상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일까지 분양 아파트 4개 단지에서 총 147건의 계약 해지가 신청됐다. 임대 아파트에서는 8개 단지에서 68건의 해지 신청이 나왔다. 전체 계약 호수의 견준 해지 신청 비율은 분양 아파트는 4.4%이고 임대 아파트는 8.1%다. 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 사례 147건 가운데 88건이 익산 평화지구에서 접수됐고 양산 사송 A2 단지에서도 45건이 계약 해지 신청됐다. 고양 장항 A4와 파주 운정 3A23에서도 각각 8건과 6건의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LH는 익산 평화와 양산 사송 A8에서 무더기 계약 해지 신청이 이루어진 것은 애초에 두 단지가 대규모 미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보고 있다. LH 쪽은 미분양 단지인 두 단지에선 기존 청약 당첨자도 계약 해지 뒤 선호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선착순 계약을 다시 맺을 수 있고 동시에 보상비도 받을 수 있어 계약 해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신청 사례 68건 가운데 절반인 34건은 올해 10월 30일부터 입주 예정이던 인천 가정 2A1 지구에서 접수됐다. 파주 운정 3A34, 공주 월송 A4, 파주 운정 3A37, 수서 역세권 A3, 오산세교 2 A6, 양주 회천 A15, 고양장항 A4에서도 임대계약 해지가 신청됐다. 전체 계약 해지 신청 사례 215건 가운데 89.3%인 192건은 공사 중 지구에서 나왔다. 나머지 23건 해지 사례는 모두 임대 아파트였다. LH가 지난 25일까지 계약 해지 신청자에게 지급 완료한 보상비는 총 8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분양 계약 해지 땐 입주금 반환과 동시에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미 입주를 마친 경우엔 이사비도 함께 지급된다. 임대계약 해지 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이사비를 지급한다. 분양 아파트 보상비는 85억 8,500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 보상비는 1,067만 원이었다. 그러게 왜 이렇게 이게 건설사가 문제입니까? 시공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리 감독을 똑바로 안 한 회사가 문제입니까? 이게 돈으로 손해를 봤다고 아쉬워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예전에 삼풍백화점 일이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홀라당 까먹으실 수가 있죠? 이거는 철근 누락은 단순히 그냥 사기가 아니고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정말 큰 문제네요. 자, 일단은 뭐 부정적인 기사를 차치해놓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됩니다. 예.
자, 전국 각지로 이동하시는 동안 사고 없으시길 기원하며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에도 언제나 곁에는 EK2365가 있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매일매일 한국경제였습니다.